최상천의 사람나라 29강 대박전쟁 마지막 15번째 김재규의 탕탕혁명.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우리는 참 너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참 엄혹했는지, 그죠?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팠던 기억이나 이런 건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는 그 심리적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인한 시대는 금방금방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 박정희가 그 유신시대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뭡니까? 우리나라 초기의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 아파트에 자주 출동을 했어요. 그 출동을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에 전체 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처에 이제 딱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들어가요. 누구 집이냐? 탤런트 정모 집이에요. 그 박정희한테 당한 그 유명 탤런트들, 이름 알려진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모, 윤모, 한모,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모는 뭐 얼마 전까지도 좀 활동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이제 사람들 눈에 이제 안 띌 수 없잖아요. 그죠? 띄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수근수근한 거예요. 이제 수근수근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수근수근했던 어떤 가정주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어요. 수사관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대통령 불륜설을 퍼뜨렸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살이 했던 게 그 박정희 죽고 나서도 너무 억울하고 그 시기에 참 혹독했던 그게 있잖아요. 진저리가 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 재심 청구 누구 때문에 했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한 겁니다. 노무현이, 그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37년이 지난 작년 3월 30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때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수사관이 찾아와서 사모님이 탤런트 정아무개와 불륜설이 나온 거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막 기억해내라고 막 다그치고 해가지고 사무실로 불려가가지고, 만약 여기서 사모님이 기억을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그 어른에 대한 유언비를 날조하고 유포했다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잔뜩 먹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동서한테 얘기 들었다고 하면 당신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불러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1심에서 7년 구형을 내렸고, 구형을 했고, 검찰에서. 그 다음에 3년 언도가 내렸어요. 그래, 깜빵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륜서를 진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긴급조치 구호 위반입니다. 이게 유언비어 유포.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그 주부가요, 독방 생활을 했대요. 독방에 갇혔대요. 독방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볼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분류가 됐어요. 정치범으로 분류가 됐냐면 간방 위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 놓은대요. 그 다음에 수위에다가도 빨간 딱지를 붙여 놓은대요. 이건 정치범이라고. 가족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가족은 출장이나 이런 걸 갈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요.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는 있잖아요. 그죠? 박정희가 정모하고 불륜관계다 이런 걸 얘기했다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제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하고 가족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게 유신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거기 살지를 못하고 바로 이사를 했대요.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 살 기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두환이 긴급조치 구호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정희에 비하면 전두환요 정말 성군이었다. 전두환 시대 안 이랬어요. 전두환은 그죠? 이 군사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했어요. 그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짓은요 안 했어요. 이게 이 보세요. 이 나라가 히틀러 독일보다 나아요. 히틀러 독일 전번에 공부했잖아. 그죠? 이게 북한보다 나아요. 나는 북한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5000년 내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 30% 된다. 탕탕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정체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뭐 얘기 많이 했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압축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몇 번째 얘기합니다만 악마적 이기주의자다. 그 악마적 이기주의자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나를 절대화해요. 그 다음에 권력을 잡으면 나를 신격화해요. 그죠? 그래서 두목, 교육, 자기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 그 다음 절대자, 이런 존재로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죠?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의 그죠? 나는 한 반 가까이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을, 물론 내가 한국 사람 만난 게 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한 60몇 년 살면서, 그죠? 만난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대상화하는 거예요. 네? 너는 대상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너를 뭐로 만듭니까? 나의 부하 내지 신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건 뭐라 합니까? 마녀, 사탄, 빨갱이 이런 거로 뭐라 합니다. 요 악마적 이기주의의 특징이 요런 건데, 요런 사람이 그죠? 예상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조폭체제, 종교체제, 신국체제를 딱 구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혼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자기의 부리는 국가 같은 걸, 그죠? 국가, 교단 이런 걸, 그죠? 자기가 부리는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을, 거기 구성원들을 졸개나 신도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적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한국엔 참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지금 오늘날 활동하는 사람 중에 A급, C급 박정희, 지금 이런 이 모습을 딱 잘 보여주는 인물을, 유명 인물 중에 좀 꼽보자면은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자기 말이 진리죠, 그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다음에 안철수도 보면요, 자기가 진리고 신이에요. 한국에, 그죠? 진짜 정치 지도자나 이 한국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한 사람 중에, 그죠? 민주주의자 없어요, 한국에.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희는 뭐 헌법 위에 있죠, 그죠? 헌법에는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보장되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마적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는지는 막 참 상상불허겠죠, 그죠? 그래서 상상불허의 짓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충성열서, 남우당 간부들 몽땅 그 명단을 제출하고 자기만 살아남는 몽땅 배신. 그 다음에 7.4 사기. 그 다음에 200명에 이르는 연쇄강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네 가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엽기적 악마짓의 클라이막스는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클라이막스가 혹시 짐작이 갑니까? 저는, 뭐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는 진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엔 참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밝혀야 돼요. 명성황후 죽은 것보다 그죠? 이 사건이 훨씬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둬놓고 조직이 하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물새 틈 없는 안보체제, 전 국민을 그 안보체제에 가다 놔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자기가 조작하고 싶은 인물들을 갖다 놓고 고문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을 자기가 갖고 싶은 여성들을 안가에 불러다가 성폭행하고, 이런 짓을 밥 먹듯 하는 존재였다. 이런 악마적 이기주의자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이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감옥 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처단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법대로 했으면 이 사람은 총살을 한 3번쯤은 당했어야 됐습니다. 네? 남노당 해가지고 이 국가 반역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죠. 그죠? 그때 사실은 이건 사형받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 쿠데타는 이거는 군인들의 반란은, 그죠? 반란 주모자는 사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형도 어떻게 하냐면 총살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유신체제. 그러면 박정희는, 그죠? 최소 총살을 3번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두머리 짓을 한 게, 그죠? 한 분야가 뭐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5개 분야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수괴였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반민족 수괴. 우리가, 그죠? 이완용을 반민족 수괴로 생각하죠. 그죠? 민족 배신 그러면은, 매국노 그러면은 막 이완용이 제일 첫 번째 떠올리죠. 이게 진실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건 일본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일본이, 그죠? 한국을 집어먹는데 군사적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집어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군사적으로 집어먹으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족적 저항을 강렬하게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앞잡이 메시지 놔놓고 하면은 살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을 잡아먹고 나서도, 삼키고 나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었다는 데 대한 분노보다는요,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 같은 민족을 하는 분노를 그 배신감. 그것도 크겠지만은 또 하나는 일본의 저항 곧 죽음이거든요. 이놈은 아무리 패봐야, 그죠? 이완용이는 아무리 패봐야 나한테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이완용이라는 표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이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극단적인 말을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의 탁월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앞잡이 세워가지고 문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딴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닐까?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죠? 이완용이 있으나 없으나 이 시기에는 일본한테 먹히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완용은 고작 했는 게, 그죠? 들러리 써준 역할입니다. 그 대신 돈은 많이 챙겼죠. 그죠? 자기와 돈은 많이 챙겼죠. 그런데, 그죠? 박정희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가 스스로 자진해서 충성혈서 들고 서가지고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또 이름도 그래가지고 황군 장교가 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오카모토 미노루로 완전히 바꾼 사람, 민족 세탁을 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큰 범죄는요, 민족적 범죄는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그죠? 정말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당했던 수만 명의 대일 청구권을, 그죠? 국가가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그죠? 미쓰비시에서 중국인으로 일제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정식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돈을 한 20만 원씩 해줬어요. 한국은요, 박정희가 이지대 나누니까 지금까지도, 그죠? 1965년도에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놈은 국민을 팔아먹은 놈입니다. 지 국민을. 그래, 그거로 맞췄으면 또 그래도 나아요. 그 미쓰비시나 이런 회사들한테 뒷돈까지, 그 당시 예산의 10%에 이르는 뒷돈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월남 파병해가지고 5천 명을 죽였죠.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투병은요, 그 외국에서 전투병은 한국만 파견했어요. 딴 나라들은, 그죠? 전투병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죽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투수당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죠? 이 고엽제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아무 치료도 해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박정희하고 이완용, 누가 더 악질 매국노인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은, 그죠?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면피를 할 수 있는 표적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요, 이상해요.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일본한테 분노하지 안 하고 이 이완용 같은 놈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반국가 수괴였다. 이건 뭐 5.16 반란 이렇게 했으니까 두말 할 나위가 없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총살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투표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거죠. 그죠? 헌법에 신체의 자유 있죠. 그런데 끌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했죠. 그죠? 노조의 자유 있죠. 노동조합 끌어다가 작살내버렸죠. 그러니까 헌법이고 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진짜 파괴한 수괴가 박정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이승만은 그래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좀 언제 사기를 치고 이래서 그렇지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은 박정희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공국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문, 간첩 조작, 사법살인, 정치 공작 이런 걸 다 중앙정보부에서 주관했어요. 있잖아요, 그죠? 내 한마디로 단언할게요. 단군 이래의 최대의 범죄 조직은요, 중앙정보부입니다. 이런 조직이 한국 역사 이래 없습니다. 삼성 개헌하고 대한민국을 처부수고 유신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도수계 문화방송 서울, 부산 빼앗고 부산일보, 영남대, 유경재단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다 알려진 일인데 구로공단을 빼앗은 것도 있어요. 구로공단. 요것도 이 신문 기사인데 47년 만에 이제 국가 배상 판결이 난 사건인데 그 구로 지역을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박정희가 그 구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토지를 농지를 돈 한 푼도 안 주고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럼 지가는 두고 보면 뭐 엄청 오를 건데, 그죠? 이 시기에 이 뺏겨가지고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이제 대법원에서도 농민한테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박정희가 뒤집어요. 박정희가 나서가지고 소송이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고 지시했고 이 공안당국이 이제 농민들을 끌어다가 산화을식 요즘 말로 하면 조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 협박하냐 하면은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 이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291명 중에 대부분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도 난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한 사람이 4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41명 중에 26명이 땅 뺏긴 죄밖에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시대였어요. 유신시대도 아니죠. 1960년 정권 잡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 이제 주저앉았죠. 그죠? 주저앉는데 이 소송을 냈던 사람 중에 지금 생존한 사람이 2사람 뿐이랍니다. 다 죽었답니다. 참 억울하게 죽었죠. 그죠? 그래서 이 2006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어요. 하도 억울하니까. 2006년도에 그 후손들이, 유족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재심을 거쳐가지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650몇 억을 물어주라 했는데 그 650억에다가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한 1100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재판사상 최대의 이 액수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래 얘기할 수 있으세요. 노무현 정권 아니었으면요, 이런 건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간숙의 연속강간 주 2회 주 2회 이제 이 해인데 여자를 꼭 둘이 불러요. 둘이 불러가지고 띵까땡까 노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상상이 되죠, 그죠? 여자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남자들은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취한 척 하면서 한쪽으로 휙 넣으면 오늘 저녁 이제 딱 점지된 거예요. 에? 마지막 날은 누가 점지된지 아세요? 심수봉이 아니고 신재순이 점지가 됐어요. 근데 박정희가 죽는 물에 면했죠. 그때 이제 나온 이제 김재규가 이 변호사한테 한 얘기를 이제 변호사가 책을 내 가지고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군 병원의 간호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해요. 사당과 군 병원 등에서 괜찮다 싶은 여군이 있으면 여배우와 마찬가지로 궁정동 안가로 불러들여 대통령 수발을 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자에 불려나가는 걸 달갑게 여기겠어요. 더군다나 궁정동 안가에 도착해서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참 기가 차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끌려가는데 궁정동 불려가가지고 네 오늘 밤에 대통령을 모셔라. 그리고 모실 때는 요렇게 해드려라. 그리고 입만 뻥끗하면 넌 죽는다. 이래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5대 수계, 반민족 수계, 반국가 수계, 반민주 수계, 강도 수계, 강간 수계,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나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악마라고 부르기 싶은,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종교적 이름이니까 사실은 좋은 이름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최종 빨대였다는 건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죠? 지금 세계 한 200개 나라쯤 된대요. 한 100개 나라는 경제 기적 일으킨 나라예요. 박정희 정도는. 동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성장을, 경제성장이 이 한국보다 좀 빨리 한 나라도 있고 늦게 한 나라도 있죠, 그죠? 좀 빨리 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일본, 그죠? 그 다음에 한국보다 좀 늦게 한 나라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박정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했는가 비교해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 국가, 36개 국가 정치체의 19년 동안 19년 동안 평균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19년 동안 1978년에서 1996년 사이에 19년 동안 36개 나라가 평균 8.44% 성장합니다. 한국은 박정희 때 9.09%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다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뻥을 쳐가지고, 그죠? 혼자만 박정희 발전한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아시아는 신의 나라들이죠. 그죠? 그죠? 중국 등소평태는요, 19년 동안 10.14% 성장합니다. 대만은 19년 동안 10.57%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 발전한 것처럼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만 발전한 그것도 엄청난 착각이다. 우리가 그죠? 정말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물안 깨구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5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합계를 내봤어요. 경제성장을 비교해봤더니 50년, 1962년에서 2011년까지 경제성장을 비교해봤더니 한국은 7.64%. 요거는 6.18을 하는 건 개인 GDP 성장입니다. 여하튼 그건 뭐 생략하고 7.64%인데 동아시아와 태평양은요, 같은 시기에 36개국 평균이 7.72%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높아요. 이런 거 진짜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한 0.2% 높고 중국은 한 1% 가까이 높아요. 대만은 50년 동안요, 한국보다 좀 더 일찍 성장했는데 뭐 한 2% 이상, 2% 정도 높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피라미드 경제 최종 빨대 노릇을 했다 하는 건 뭐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때 김재기가 죽이지 않았으면은 저는 1980년대에 이미 헬조선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헬조선으로 벗어나게 된 게 전두환 정권도요, 박정희 정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에서 그 경제정책은 비교적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씁니다. 김재익이라는 그 청와대 수석이, 그죠? 굉장히 괜찮은 경제정책을 썼어요. 김재익이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부마 항쟁 이것도, 그죠? 나는 그 개인의 힘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부마 항쟁은, 그죠? 이 정광민이란 순수한 청년, 운동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분노할 수 있는 이 한 청년이 불을 지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죠? 유인물을 뿌리고 해도, 그죠? 전혀 집회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밤새 등사기를 밀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유인물을 작성하고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깃발을 들고, 그죠?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붙으면서 부산대학이 학생들이 그때 뭐 한 10,000명 됐나, 부산대학. 그때 학생 수는 그리 안 많았거든. 5,000명이 데모에 가담합니다. 그게 시내로 나가면서 5만 명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불씨를 지피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여기에 인생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와도 한국에서, 그죠? 취직할 데가 없어요. 잠시 취직했다가 그 친노무현이다 그래가지고 또 잘렸어요. 참, 한국이
난 이런 사람은 진짜 한국 역사의 역사적 공로자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한국이에요, 바로. 여하튼 이 정광민의 이 용기 있는 결단 때문에 열흘 후에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래서 두 발을 쏴가지고 박정희를 죽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혁명을 뭐 수많은 민중의 힘으로 또는 어떤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결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서 김재규 1인 혁명 또는 탕탕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탕은 뭡니까? 총을 두 발 쐈다는 얘기죠. 그죠? 탕탕. 있잖아, 그죠?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그 시대에 제가 이 서울에 있을 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있을 때, 어떤 연말 되면 수첩 같은 게 나오죠, 그죠? 그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의 이제 그룹에서 나온 수첩을 쭉 보니까, 그죠?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들, 뭐, 한 몇백 명? 한 200명 되던가? 내가 지금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지금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 그죠? 빽빽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김재규의 이름은 없어요. 한국의 민주화 세력도, 그죠?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를 안 봐요. 천황체제는요, 박정희, 김일성 또 이 일본의 이 처제예요. 그죠? 이거는요, 외부의 거대한 힘으로도 안 무너집니다. 보세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죠? 일본 도쿄는요, 완전 폭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폭탄 2개 터뜨렸죠. 그죠? 그래도 천황제 못 무너뜨렸어요. 민주화는 됐다, 그지만. 왜 그러냐 하면요, 두목을 신격화하고 국가를 성역화하고 방공충효로 세뇌를 해가지고 사람을 태극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같은 걸 통해가지고 공포정치를 계속해 나가면요, 거기에 대항할 세력은요, 한 10년 내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또, 그죠? 박근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죠? 뭐 엄청 겁을 먹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체제는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죠? 한국에서 진짜 삼김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말하는 삼김은 김종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규, 박정희 죽인 김재규. 그 다음에 그 군의 이 군부 독재 세력을 발본색원한 김영삼.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토대로 구축한 이 김대중. 이 박정희 시기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그죠? 저는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그죠? 한국 독립운동의 어떤 인물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 안 하고 있을까,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민주운동하고 두 개 다 주권운동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인데 하나는 누구한테 빼앗긴 주권? 일본한테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한 거. 또 하나는 독재 권력한테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한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운동인데 독립운동은 성공했습니까? 전혀 성공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하고 미소가 해방시켜줬죠. 그죠? 그런데 민주운동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운동 세력으로, 민주운동 과정에서, 그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실제로,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조금만 뭐 해줄락 하면 막 발광이죠. 그죠? 누구 덕에 민주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나마 이런 정도라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김재규는 모든 걸 바쳐서 핵을 제거했는데, 그죠? 참 재밌어요. 김재규가 왜 딱 그 장면에서 박정희를 쐈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때는, 그죠? 박정희의 정체를 국민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정말 이런 놈이야. 정말 이런 형편없는 놈이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신군부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언론도 절대로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막 발버둥 칠 거고. 그죠? 이거는 한참 후에야 얘기되기 시작합니다. 김재규가 반유신은 대단히 명확해요. 그 다음에 민주의식도 비교적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김재규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자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3번이나 이제 어떤 준비를 했어요. 건설부 장관 임명될 때, 그 다음에 또 3군 단장 할 때 박정희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였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죽이려고 한 거는 첫째는 유신체제도 있지만, 그죠? 또 하나는 집안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개파이거든. 박정희 집안을 보니까. 이런 집안이 나라를 지배하는 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영예인 박근혜가 관련된 구국 여성 봉사단의 부정과 행패를 보고 분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박근혜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박정희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한테 오히려 욕만 먹었어요. 핵심 뭐냐면 이 구국 봉사단이라는 건데, 그 구국 봉사단의 총재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최태민이죠. 그죠? 예. 최태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 했더니 최태민하고 박근혜의 자리만 바꾼 거예요. 총재, 명예총재를 자리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박정희가. 왜 그랬을까? 이것도, 그죠?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박정희 같은 인물이라면, 그죠?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딸하고 그렇게 아주 밀착해 있는데 그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가 최태민을 거의 목숨 걸다시피 옹호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그 최태민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 박근혜도 어땠냐 하면은요, 이게 이 왕족 정도가 아니고, 그죠? 뭐 여왕 노릇 했어요, 여왕. 이때부터. 지방 행사에는 할머니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대요. 이때 나이가, 그죠? 25살 됐을 때예요.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래 받으면 있잖아, 그죠? 아이고, 할머니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죠? 어디 그러겠어요, 그죠? 전혀 그걸 제지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왜 저런지, 왜 저런 인간형이 되는지 이 시기부터 다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김재규는 박정희의 불미스러운 사생활, 이거는 안가에서 연속성 폭행한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개판인 거. 이게 참 문제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육사생도 박지만 얘기도 나와요. 육사 2학년 때부터 서울 시내에 외출해 여의도 등지에서 사관생도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뭐뭐를 하고 다녔다. 예? 마약을 얘기하는 거 안 같아요. 그럼 뭐겠어요? 아버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럴 수 있냐 하고 뭐 사실은 막 굉장히 이제 이 분노도 하고 걱정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마 사태가 터지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구나 차지철이가 뭐 한 300명 정도는 탱크로 밀어버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싶어서 사적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왜 성공을 못 했냐? 첫째는 신군부 반란이 제일 큰 원인이겠죠. 그죠? 그렇지만요, 김영삼, 김대중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랬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대처하지를 못했어요. 고작 학생들이 있잖아. 그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울역까지 갔다가 이제 해산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탕탕혁명이 곧바로 민주혁명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주화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반쪽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그죠?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경제위기도 극복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도 제법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요. 민주화가 국가 민주화, 자유화에 머물러 버렸어요. 평등을 위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가치가 있죠. 그죠?
자유평등연대, 그죠?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자유화는 뭐 엄청나게 실현이 되는 데 비해서 평등화나 연대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빈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민주화가 되면요, 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 불안해진 거예요. 왜? 개인과 가족이 모든 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가 공포에서 불안으로 옮겨갑니다. 근데요, 공포가 만들어내는 사회 심리는요, 일정 기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저항도 하고 하지만은 공포는 결국 거기에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그죠? 왜? 자기 혼자 같으면 괜찮지만은 가족이 딸려 있으면요, 내가 함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불안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오히려 막 공격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폭력으로 그 국가를 다스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이야말로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만만한 정권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만만한 정권이요, 유사 이래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만만했던 정권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그죠? 막, 너나 없이 좌우, 남녀노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일 압권의 공격은 뭡니까? 자영업자들은 시위 거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무슨 시위했습니까? 소뚜껑 시위를 했죠. 소뚜껑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매매춘한 여성들이, 그죠? 마스크하고 시위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런 요구가 폭발하는 데서, 그죠? 국가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뭘 처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민주화 과정에서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이 불안한 심리가, 불안하면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 절대자를 요구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럴 경우에 절대자가 나타나가지고,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죠? 히틀러 등장하기 전에 독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네. 1차 대전에서 지고 있잖아. 그죠? 완전히 막 초토화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한국 사회가 박정희를 불러요. 이때부터 박정희 신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됐다 하지만은 분단 초폭 체제가 일시 멈춰 있을 뿐이지 그걸 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꾸려고 하면은 적어도 박정희로부터 내려오는 그 군사 독재 세력 있잖아, 그죠? 매국 독재 세력. 이 정당은, 그죠?
극우 세력으로서 한 10% 정도 지지받는 건 괜찮지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치 공작, 기본권 박탈의 본부인 중앙정보부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 국가보안법도 고치려고 해봤지만은 박근혜의 공격 때문에 전혀 고치지를 못했죠.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도 재벌 체제가 굳건하죠. 그러니까 분단 조폭 체제는 일시적으로, 그죠?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이 활동이 느려졌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선일보 등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정희 신화를 막 폭발적으로 유포시킵니다. 그건 내가 기사를 좀 봤어요. 어떻게 유포시킨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권이 다시 이 새끼 박정희들의 나라, 새끼 박정희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도, 그죠? 전형적인 박정희 스타일이에요. 박근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두 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헬조선으로, 그죠?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면요, 이제 박정희 탄신제 같은 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했지만은 박정희를 죽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남북이 똑같이 헬조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헬조선으로 직진했는데 남한은 헬조선으로 직진 안 하고 그나마도 IMF 위기 같은 걸 극복하고 민주화를 갈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덕분이다? 김정일과 탕탕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탄신제 같은 게 없어지고 사실은 이 한국이 북한처럼 헬조선으로 직진하지 않고 일정하게 민주화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도, 그죠?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의 탕탕혁명은 반드시 기념할 일이 될 겁니다. 일제에서 해방되는 것 못지않은 해방 기념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일본 제국이 남긴 것 중에는, 그죠? 비교적 괜찮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일본 제국이 만든 건물이나 다리나 이런 시설들이, 그죠? 해방 이후에 훨씬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우리가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 튼튼한 게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거의 없어요. 경제도 있잖아, 그죠? 완전히 저걸 본받으면은, 본받고 계승하면은, 피라미드 경제. 그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이 빨대짓 하면 그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단절시킨 김재규의 민주혁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북한은 그 분단 조폭 체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그죠? 한국은 분단 조폭 체제로 있다가 김재규가 죽이고 나서 분단 조폭 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주화되죠, 그죠? 민주화됐다가 다시 지금 분단 조폭 체제로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은 남쪽은 일정하게 민주화가 됐다 보니까 이론적 조폭 체제가 아니고 다원적 조폭 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조폭,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이 국가조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조폭이 전형적으로 부리는 조직이 뭡니까? 중앙정보부이죠. 오늘 말 국정원이죠. 바로 지금 그걸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재벌이 바로 자본조폭이죠. 그죠?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라는 게 뭐 2%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70% 이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지 멋대로 하고 있죠. 그죠? 지 새끼한테 다 물려주고, 불법으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언론조폭. 조중동, 뿐만 아니라 막 한국 대부분 언론조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주 소나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언론의 겉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사주 지 멋대로 하는 자본가 독재 회사일 뿐이에요. 그죠? 그 말 이해가요? 아니, 기관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폭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사립학교에는 교폭이 살아있는 학교도 많아요. 재단 이사장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정폭도 여기 있지. 정폭도 지금 이제 이래요. 정폭은 그 대형 교회에는 살아있지만은 중소형은 많이 무너졌어요. 정폭은. 이에 비해서 북은 정말 백두혈통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김일성가가 그것도 김일성의 상속자가 국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론적 조폭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남북한이 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폭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헬조선이. 여러 가지 이제 헬조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딱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건대는. 박정희, 김일성 같은 천황적 존재 있잖아요. 그죠? 자기 절대화라는 존재가 주름 잡는 나라. 그게 헬조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름 잡으면요, 헬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가 무너지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합리성이 무너지죠. 그죠? 왜?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도덕성이 무너지죠. 그죠? 이게 다 무너져버리면 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쪽 헬조선은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다. 정통 새끼 박정희가 51.6%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나라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새끼 박정희들이 지금 한국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 그죠? 그저께 이제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내가 한국의 민주주의 세력이, 그 친구는 이제 그 양반은 미국에 오랫동안 좀 있었던 양반이에요. 한 20%가 민주주의 세력이 한 20%는 되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나보고 꿈 깨래요. 5%도 안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세력.
민주주의 친화적인 사람은 좀 되는데 진짜 민주주의 세력은 없다. 한국에 거의 없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한 40%에서는 탈이념, 탈사고에 가까운 거죠. 그냥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 한 40% 돼요. 그 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 충효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세상을 재단하는 거의 뭐 제가 늘 얘기한 태극 로봇 수준의 사람이 한 40% 돼요. 그래서 이 이익 추구로 하는 40%를 설득하고 이들한테 뭘 줄 건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한국이 지금. 그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지 뭔지 이번 선거에서 이번 총선 대선에서 못 이기면은 한국은 헬조선 망국으로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는 왜 그래 가는지는 나중에 우리 얘기를 합시다. 북쪽 헬조선은 새끼 김일성을 신으로 받드는 나라, 신으로 받들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북쪽 헬조선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거죠. 그죠? 왜? SNS에서 박근혜 욕도 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남북이 헬조선에 가까이 있거나 헬조선인 이런 나라의 상태에서는 통일은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통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헬조선 꼬박이 헬조선 이거 어떻게 될까? 완전 미친 헬조선이 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튼 이 사태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통한 내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그죠? 핵심 과제는 뭐냐 하면요. 박정희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것. 김일성을 청산하고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요.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한 60, 70%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막 뚝뚝뚝 떨어져요. 누구 보면 제일 떨어진지 아세요? 나는 박근혜는 그러려니 해요. 안철수를 보고는요. 절망해요. 절망. 지가 신이에요. 지가 신. 북한은요. 가능성이 20년 내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그죠? 외부적 충격에 이해하지 않고는 이 체제가 안 무너질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거는. 이거는 뭐 너무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민주공화국으로 어떻게 갈 건가? 그죠? 이걸 뭐 장황하게 하지 않고 박정희에 한정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박정희를 거꾸로 매달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박정희 거꾸로 하면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어요.
첫째로요, 국가안보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국가안보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권자가 안보 동원의 대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안보 통치, 반공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주권을 잃어버리죠. 사실상. 그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 안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 이 주택, 이런 건설에서부터,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이 직업 문제, 이런 문제를, 그죠? 모두 사람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고 정책도 전혀 달라집니다. 피라미드 경제 체제를 노자가 동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동반자 경제로 바꿔야 돼요.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에게 자본가와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가능해집니다. 할 수 있어요. 이 한 나라 있어요. 북유럽도 거의 여기에 가깝고, 독일은 뭐 이게 제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죠? 가족보장제도 때문에 헉헉대죠. 그죠? 가족보장제도가 되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각종 특권적인 교육, 특권적인 걸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능시험 뭐에 비례할까? 과외비에 비례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수능시험을 유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죠? 사회보장제도로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약자들이, 그죠? 겪는 어떤 참혹한 현실은, 그죠? 지금 정도가 아닐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죠? 고시원이라도 있죠.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사회보장제도로 바꿔내야 우리 사회가 이 공존의 토대를 어느 정도라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는요, 미래는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이 창의적인 것이, 그죠? 한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그죠? 권력이 노동의 그 주가 되거나 기술이 주가 되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식, 창의성이 새로운 어떤 사회, 새로운 어떤 그 생산의 주도력이 되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나주기기 교육, 주입 세뇌 교육은 이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문화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 가지고 그걸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될 때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재들이 양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박정희 거꾸로, 이게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